안녕하세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인생에서 굴곡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지나고 보니 인생은 결국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만큼 강해진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경험은요? 저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터널의 끝에서 제가 찾은 빛은 바로 가족과 제 손으로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이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지금 그런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예요. 그러니 저와 함께 잠시 앉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줌마인데요. 어릴 적부터 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누군가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구보다 사랑받으며 컸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차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함께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거든요. 저는 제가 재혼 가정이라는 걸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성장했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사랑과 배려는 지금도 제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돌아보니 새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자라오는 내내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챙겨주셨는데 그냥 챙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늘 저의 기분을 먼저 살펴주셨어요. 저에게는 연년생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애는 새어머니의 친딸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배다른 자매라는 것을 오랫동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매가 너무 어릴 때 부모님들께서 재혼하신 케이스이기도 했고 저희가 싸우면 양쪽 부모님 두 분 다 공평하게 혼내셨어요. 아빠가 낮에 출근하셔서 집을 비우셨을 때도 새어머니는 조금도 태도를 달리하지 않으셨죠. 연년생이다 보니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었는데 새어머니는 저만 더 혼내시는 법이 절대로 없었어요. 오히려 싸운 이유를 차분히 물어보시고는 제가 억울하다 싶으면 동생을 더 크게 벌주기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울면서 서로를 안고 화해하면 새어머니는 따뜻한 쿠키를 구워 입에 넣어주시면서 기특해 하셨어요. 정말 화목한 가정 안에서 자랐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나요? 새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새어머니 덕분에 저도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이런 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꿈을 꾸기도 했죠. 오죽하면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장래 희망을 발표할 때 꿈이 어머니라고 대답한 적도 있답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어요. 늘 든든한 존재로 제 옆을 지켜주셨거든요. 주말에는 새어머니와 함께 직접 반죽을 하셔서 칼국수를 만들어 주시고 맛있게 먹는 저희 자매를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어린 저에게는 그 어떤 놀이동산보다도 최고였죠. 덕분에 어릴 때부터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때는 요리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등학생 때 처음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때의 반응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친구들이 네가 만든 쿠키가 빵집에서 파는 것보다 맛있다고 칭찬해 줄 때마다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고 제 요리에 대한 열정은 그때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좀 더 컸을 때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께 밥상을 차려드린 적도 있어요. 새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다 눈물을 참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추억들이 쌓이면서 덩달아 요리에 대한 사랑도 쌓이다 보니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해져서 요리학원에 다니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시 제 열정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죠. 저는 나름 손맛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금방 남다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자만했는데요.
막상 요리학원에 다녀보기 시작하니까 저는 정말 애송이었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리에 대한 꿈은 점점 더 커졌고 20살이 되면서 마침내 일본으로 유학까지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일본은 길거리 음식부터 대중적인 요리 교육까지 정말 매력적인 곳이었거든요. 더 깊이 있게 임하고 싶었고 거기서 배우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아서 당장이라도 날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던 것이 집안 형편이 중간에 갑자기 기울었거든요. 요리학원을 다니는 것조차 스스로 사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는데 일본을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허덕이고 있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철없이 느껴질 것 같았죠. 20살에 이제 막 부풀고 있는 꿈을 접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말해서 눈앞이 깜깜하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르시는 거였습니다. 예수진아, 왜 요즘은 요리 이야기나 유학 이야기를 안 하는 거냐?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목이 쉬어가도록 이거 하고 싶고 저거 배우고 싶고 하더니 너 그렇게 쉽게 포기할 만한 꿈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따로 생기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아버지. 요리는 저한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꿈만 따라가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까 가족들 생각해서 선택지를 골라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편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부모고 너는 내가 키우는 딸 아니냐. 아무리 네가 성인이 되었고 집안 형편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이 아빠가 아직 이렇게 팔팔한데 뭘 포기하려고 들어. 네 꿈이 중요한 거지 돈이 뭐 대수냐? 아버지가 유학 비용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했어요. 그냥 말뿐이라고 해도 평생을 잊지 않고 가슴에 되새기고 싶을 만큼 아버지의 눈빛은 저에게 울림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는 아버지가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버지는 빈말이 아니었다는 듯이 통장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새어머니와 동생도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응원해 주었죠. 결국 저는 유학 준비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 요리 인생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가까운 나라인데도 가족들이 그리워서 향수에 괴로운 날도 있었지만 가족들이 격려해 준 만큼 반드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다졌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배우고 있다면서 칭찬을 들을 때는 가족들이 정말 많이 생각나더군요. 그렇게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제 힘으로 차곡차곡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서 분식집을 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두렵기도 했던 게 이제 그동안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평가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스승님들께서 칭찬해 주셨던 제 손맛에 대한 자신감 하나로 작은 가게를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흘렸던 땀방울은 헛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특히 제가 수제로 하나하나 만드는 튀김이 정말 바삭하다고 자자할 정도였어요. 손님들이 이 바삭한 튀김옷의 비결은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더군요. 내내 기름 냄새 속에서 쪄들고 고생한 노력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요.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주셨고 그 웃음소리와 북적거림이 제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가족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어서 더 기뻤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가게가 분주했는데 배달기사 한 분이 픽업하러 와서는 정신없는 와중에도 너무나 힘차게 좋은 하루 보내라며 인사를 남기고 가시는 거예요. 배달기사는 하루에도 몇 분씩 오고 갔지만 그렇게 단숨에 처음 보자마자 인상 깊었던 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배달기사가 저희 가게 콜을 자주 받아주시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끼니도 챙기러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서로 안부를 묻고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라, 사장님.
저는 늘 시키던 대로 순대랑 떡볶이 1인분하고 튀김 3개 시켰는데요. 다른 손님이랑 주문이 바뀐 건가요? 아이, 너무 많이 주셨네요. 하마터면 너무 좋아서 입에 다 집어넣을 뻔했어요. 많이 바쁘셔서 헷갈리셨나 봐요. 조심하셔야겠어요. 실수한 거 아니고 제가 기사님 드시라고 그렇게 더 드린 거 맞아요. 항상 배달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주셔서 저희 가게 손님들이 음식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고마워서요. 그냥 다 드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참 고맙습니다. 좀 민망하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이 서비스를 해주시다니. 앞으로도 부지런히 배달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튀김이 더 바삭한 느낌이네요. 이거 뭐 비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글쎄요. 특별한 비법이라기보단 제 손맛 덕분이 아닐까요? 제가 분식을 좋아해서 더 열심히 신경 써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먹고 싶게 만들어야 손님들도 맛있게 드시니까요. 그리고 기사님이 드실 거라 더 신경 쓴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성실함과 다정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고 저도 용기를 내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고 연애는 당연하다는 듯이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꼭 운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고 이런 사람과 결혼까지 하니 세상에 누구도 저만큼 행복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인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찾아왔습니다. 허니문 베이비였던 터라 둘만의 신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딸을 처음으로 품에 안고 눈물이 터졌던 감동의 순간은 아직도 선명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고 있을 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결심이 생기더군요. 남편도 딸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우리 딸은 엄마 닮아서 음식도 잘할 것 같아. 벌써 질투나네. 우리 딸이 해주는 음식을 먹게 될 바로 그 사람이 아직 멀었는데 벌써 이러는 걸 남들이 보면 웃기다고 하겠지. 아이, 너무 발불출인가? 그렇지만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까워. 시간을 붙잡고 우리 셋이 행복한 지금을 멈추고 싶어. 나도 그래. 아이, 어떻게 아이들은 이렇게 쑥쑥 크는 거야? 나를 닮는다면 요리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당신을 닮아서 운동신경이 좋아도 괜찮을 거야. 당신이랑 나는 우리 딸이 어떤 꿈을 꾸든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라면 분명히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이건 내가 확신해. 내가 처음 당신에게 반하게 된 것도 학교 끝난 애들이 우르르 와서 얼른 떡꼬치 달라, 컵떡볶이 달라 아우성일 때 인상 한 번 쓰지 않고 너무나 사랑스러워하는 눈빛으로 손에 쥐어주곤 했기 때문이었거든. 아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어쨌든 엄마로서의 인생은 처음이니까 걱정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당신이 있으니까 힘낼게. 당신도 분명 좋은 아빠가 될 거야. 그렇게 저는 아이를 키우며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결국 제가 사랑하던 분식집을 닫아야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솔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같았죠. 오랜 시간 동안 꿈이자 제 모든 것이었던 가게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남편과 딸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가게보다 더 큰 의미가 되어 주었기에 후회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이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딸은 유치원을 졸업하고 스스로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라며 들떠 있었죠. 게다가 남편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딸이 눈독 들여 놓았던 롤러브레이드를 사주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콜 하나만 더 받고 같이 사러 가기로 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들떠 있었어요. 주리야, 아빠 하나만 더 다녀오면 되거든. 멀리 갔다 와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근처 아파트 단지야. 가까운 곳이라 얼른 갔다 올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딸. 아빠, 그냥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빠랑 같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한 다음에 바로 사러 가면 되잖아. 내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으니까 얼른 갖고 싶단 말이야. 아빠 등 뒤에 꼭 붙어 있을게.
시끄럽게도 안 하고 얌전히 있을게. 나도 데려가라, 응? 우리 공주님이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싶다고? 가까운 데니까 한번 가볼까? 아빠는 우리 공주님이랑 같이 데이트하는 거면 뭐든 좋지. 근데 엄마한테 먼저 허락부터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딸이 사슴 같은 눈망울로 간절하게 원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이내 부드럽게 웃으면서 데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딸은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앞으로 달려와 두 손을 꼭 모으고 올려다보더군요. 솔직히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사고보다도 오토바이는 위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랑 연애했을 시절부터 늘 안전운전을 강조해왔고 헬멧이며 보호장비도 철저히 챙기는 사람이라 결국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가까운 거리에 다녀오는 것이기도 했고요. 제 허락이 떨어지자 딸은 방방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더군요. 딸은 신나서 헬멧을 쓰고 남편 품에 안겨 오토바이에 올라탔어요. 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제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배웅했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살짝 쿡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이 떠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죠. 제발 별일 아니기를 바라면서 얼른 밖으로 나가보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발길이 옮겨졌는데 어떤 사람이 아파트 단지 쪽에서 오토바이와 차가 부딪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사고가 크게 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손발이 덜덜 떨리면서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고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누구도 받지 않더군요. 그때부터는 불길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면서 손에는 땀이 차고 심장은 점점 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발 좀 전화를 받아달라고, 괜찮다는 한마디만 들려달라고 간절히 빌었지만 소용없었고요. 저는 곧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붙잡으려고 애써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이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무작정 달려갔죠. 중간중간 다리가 꼬이고 엎어지기도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남편과 딸의 얼굴만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는 두 다리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도 있었는데 아픈 줄도 몰랐어요. 그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몇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사이렌 소리를 따라 병원으로 달려가면서도 제발 이게 단순한 사고이기를, 남편과 딸이 혼날까봐 멋쩍게 웃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물었더니 굳어지는 의료진의 표정을 보게 되는 순간 그 바람이 허공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과 딸 모두 심각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면서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인지하고 거의 곧바로 기절해서 그때의 기억은 흐릿한데요. 그냥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친정 식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제 눈에서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친정 식구들이 걱정하는 것을 알지만 울음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진정되고 나서 나중에 사고 경위를 들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남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충격이 너무 컸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었다고 했어요. 살면서 이렇게나 심장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딸을 위해 몸을 던졌을 그 순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졌고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했을지 가늠할수록 더 울고만 싶었죠. 그리고 우리 딸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을 어린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아팠을지 생각하니 정말 제가 대신 세상을 떠났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은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공간에 누워있는 남편과 딸을 보며 저도 데려가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를 붙잡고 있는 가족들의 손길이 분명 느껴졌지만 제 마음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책과 후회만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왜 저만 살아있을까요?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던 남편 떠나보내고 한참 어리고 이제 막 꽃 피우려는 딸 먼저 앞세우고 제가 뭐라고 혼자 살아있을까요? 저도 같이 갔어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정서방이랑 주리가 편히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겠니?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네가 지켜봐주고 인사해줘야지. 그게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아버지, 제가 그날 말렸어야 하는데 그날 오토바이를 못 타게 했더라면 왜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내이자 엄마로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우리 딸을 맡긴 든든한 사위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소녀를 그렇게 한순간에 잃어버려서 너무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러다 내 딸도 멀리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 그런 후회는 너를 괴롭게 하기만 할 거야. 정서방과 주리가 네 이런 모습을 원할지 잘 생각해 봐라. 아버지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벗어날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남편과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저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딸을 감싸 안으며 지키려 했던 그 사랑이 제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 사랑은 저에게 살아서 두 사람의 목까지 잘 살아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남겼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딸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요. 장례식을 끝내고 나서야 겨우 숨을 고르고 정신을 차리려는 찰나 시부모님께서 조의금을 모두 자신들이 관리하겠다고 가져가셨습니다. 돈 이야기부터 꺼내실 줄은 정말 몰랐기에 처음에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멍해졌지만 아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하며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거라 저희가 준비해둔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례 비용만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아니, 네가 그런 말 할 처지가 돼? 야, 우리 아들이 죽어서 받은 돈을 네가 달라고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도 지금 딸 잃어서 할 거 아니야. 우리는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인데 지금 장례 비용을 달라 이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머님,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한평생 낳고 기르신 어머님의 슬픔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동반자를 잃은 거예요. 그 어린 것을 먼저 보낸 고통도 말할 수 없고요. 뭐 이렇게 가증스러운 게 그동안 내 며느리인 줄도 몰랐다니? 솔직하기라도 해봐라. 너 우리가 조의금 홀라당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우니까 발목 잡으려는 거지?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도 내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을 해? 시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제 가슴을 찌르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만 같았어요. 막말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지만 저도 딸을 먼저 보내고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만 시부모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절절하게 느껴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방도를 찾기 위해 남편이 옷장에 넣어두었던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남긴 것들 중에 보험금 관련 서류가 있더군요. 이거면 그래도 의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 살펴보니 남편의 보험금이 모두 한 여자 앞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낯익으면서도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한 그 이름은 제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제 이름도 딸 이름도 시어머니 이름도 아니었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남편의 오래된 동창이라고 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순간 과거의 농담처럼 지나갔던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치듯 떠올랐습니다. 그 친구랑 되게 친한가 보더라. 어머님이랑도 가깝게 지내는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사이야? 알고 보니 나만 몰랐던 무슨 전 여자친구인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좀 의심을 해줘야 하나? 내가 당신을 너무 믿고 있는 거 아니겠지? 뭐? 걔랑 나를 엮으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라는 바람에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그냥 걔는 남자나 다름없는 애야. 머리만 길지 걔랑은 반신욕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 감정이 없어. 인상을 팍 써가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명하니까 더 수상한데? 당신 당황하고 얼굴 새빨개지니까 웃기고 귀엽다. 그렇게까지 엮이는 게 싫어? 당연하지. 나는 눈이 높다고 내가 당신한테 반해서 좋아했던 거 보면 모르겠어? 걔랑 내가 사귀고 헤어진 사이라면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지 않으시겠지. 동창들 앞에서는 선모습처럼 구는데 오히려 그런 걸 어른들이 싹싹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뿐이야.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넘겼던 말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다르게 다가왔어요. 단순히 친구 사이라면 아내를 두고 남편의 모든 보험금 수령인에 이름이 적힐 이유가 없잖아요. 산 너머 산으로 저는 이미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힘들었는데 세상이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운명 같았고 결혼하고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인꼬 부부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멍청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스스로가 한 번 더 미워졌습니다. 남편이 뒤로는 상간녀를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가 겪은 충격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진짜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두들겨 얻어맞은 것처럼 고통스러웠죠. 보험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은 조심스럽고 낮은 목소리로 이미 2년 전부터 생명보험 수령인을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고 알려줬어요. 저를 철저히 속이고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야속하게도 그걸로 끝이 아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끔찍한 일이 다가오더라고요. 상간녀가 남편의 보험금을 수령한 뒤 자신의 원래 재산까지 합쳐서 시댁에 분식집을 차려줬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상간녀와 시부모 모두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생각조차 없는 듯이 모든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것 같았어요. 참 멋지지 않니? 얘는 원래 돈이 좀 여유로운 편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잘 되기를 바랐는데 갑자기 너 같은 게 꼬여서 얼마나 당황했던지. 만약 너랑 만나기 전에 진작 차에 대해서 진짜 며느리가 이 아이였다면 우리 아들이 배달일 같은 건 안 해도 됐을 거야. 그러면 이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감쪽같이 숨기고요.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었던 거네요. 어머님이 조의금 뜯어가시면서 막말했을 때 그냥 힘들어서 그러실 거라 생각했는데 그 엄마와 그 아들이 똑같이 인성 파탄자였던 거네요. 어머? 말하는 거 좀 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솔직히 말해서 뭐 해준 게 있기나 해요. 저는 해준 거 많아요. 양심이 있어서 진짜 사랑했다면 저한테 보내주는 게 맞았다고요. 그 딸만 아니었으면 진작 저한테 왔을걸요? 그러니까 저랑 이혼하고 갈 정도로 그쪽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저보다 돈 좀 있어서 어깨가 올라갔나 본데 그래봤자 남들이 보기에는 상관이 아닌가? 우리 딸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던 거라고 위안 삼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저한테 필사적으로 숨겼을 정도로 그냥 감추고 싶은 사이였을 뿐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상간녀는 비아냥거렸습니다. 둘이 철저하게 손을 잡고 이미 한 팀이 되어 저를 고립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봐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 날카롭게 받아치니 둘 다 예상하지 못했는지 벙찐 것 같았어요. 이게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 같았고요. 시부모와 상간녀의 뻔뻔한 행동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억하심정으로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푸드트럭을 샀어요. 남편과 딸을 잃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제가 다시 떡볶이를 팔겠다고 결심한 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만이 아니었어요. 제 손으로 무언의 복수를 하고 싶었고 낯짝 두껍게 굴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은 시부모와 상간녀에게 저 나름의 방식으로 맞서면서 압박을 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마련하자마자 저는 일부러 시댁의 분식집 바로 앞 길거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주 이 잡것들 코앞에 대놓고 나타나서 쫄딱 망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다짐하면서요. 상간녀의 지원으로 차린 그 분식집이 잘 되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노상으로 장사하는 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고당하면 벌금 물면 된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으니까요. 저도 꼭지가 돌아서 눈앞에 보이는 게 없었던 거죠. 그냥 시댁 가게 앞에서 깽판 치고 싶었던 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단골집으로 자리 잡았던 제 손맛에 대한 자신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손님들은 시댁 분식집보다 제 푸드트럭으로 몰려들었고 시댁의 분식집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한산에서 날파리만 날아다니는 가게 안에서 시부모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푸드트럭 쪽을 노려보곤 했는데 무섭기는커녕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장사하는 거 불법이잖아. 너 요리 좀 해봤다고 자신만만한가 본데 그게 언제까지는 먹힐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돈 들이고 콩 들여서 차린 분식집인데 이게 어디서 채를 뿌려 재수없게. 너 내가 신고할 거야. 그래요? 그럼 신고해 보세요. 제가 벌금 물면 끝나는 일인데요. 신고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저 어머님께 얼굴에 철판 까는 법 배웠잖아요. 저도 배짱 장사할 거니까 제가 이기나 그쪽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요. 신고한다고 해서 손님들이 그 맛도 없는 걸 먹으러 가겠어요? 뭐라고? 벌금만 물면 돼? 너 이렇게 막 사는 인간인 거 우리 아들은 알고 있었냐? 가슴을 친다 가슴을 쳐. 우리 아들은 못 모르고 널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내가 깡패라도 불러서 이 트럭 당장 치우게 할 테니까 두고 봐라. 그래요? 그럼 불러보시라니까요. 저도 끝까지 해보겠다고요. 저는 뭐 당하기만 할 줄 아시나 봐요. 아들 앞세우고 받은 보험금으로 며느리 속이고 상간녀랑 같이 차린 분식집이라는 소문이 돌면 사람들이 과연 비좋게 계속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부모는 얼굴 팔리는 것은 또 싫었는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씩씩대며 발길을 돌리곤 했어요. 그렇게 푸드트럭에서 한창 손님을 응대하며 바쁘게 움직이던 어느 날 시부모가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만이 아니더라고요. 동네에서 어디선가 끌어온 것 같은 양아치 같은 남자 두세 명을 대동하고서는 푸드트럭을 가리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시끌벅적한 등장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고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냐면서 기한 주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억지를 부리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푸드트럭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면서요. 뒤따라온 양아치 자식들도 푸드트럭 주변을 빙 둘러싸더니 갑자기 트럭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의도가 뻔히 보여서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뭐 하는 거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여기서 깽판 치면 니들 가게에 더 큰 타격이 오지 않겠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 말을 듣고도 시부모는 더욱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큰 소리로 위협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지려는 찰나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차분한 발걸음으로 푸드트럭 앞에 다가오더군요. 그리고 양아치들의 어깨를 잡으며 침착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아,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다 사야 되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이만 가시죠. 사장님, 떡볶이랑 튀김 전부 주시겠습니까? 오늘 판매하시려고 만들어 두신 거 이거 전부 구매하겠습니다. 뭐야, 니네는 여기 방해하지 말라고. 지금 단판을 지어야 하는 자리니까 거슬리게 굴지 말고 썩 저리 가지 못해. 지금 떡볶이 먹는 게 중요한 줄 알아? 아유, 눈치가 없어. 눈치가 없는 건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불량 배들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됐으니 그럼 저희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눈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목격자가 이렇게 많네요. 양복 남자들이 말은 나긋하게 걸어왔지만 덩치가 훨씬 좋아서 주는 위압감이 있었기 때문에 양아치들은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되니 목소리만 높이던 시부모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떠났어요. 잽도 안 되는 것들이 괜히 저 하나 긁어보겠다고 까불다가 줄행낭치니까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돌린 뒤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양복 남자들에게 떡볶이와 튀김을 공짜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양복 남자들 중 한 명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듯이 단정한 태도로 잠시 장사를 접고 함께 가주시겠냐면서 말을 건넸어요. 양복 남자들의 진지하고도 공손한 태도에 살짝 당황했지만 강압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왜 그러는 건지 알려달라고 했죠. 하지만 양복 남자들은 힌트도 주지 않고 직접 가보면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기도 했고 대낮에 제가 살아온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양복 남자들은 저를 고급스러운 벤츠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타본 적 없는 최고급 차량에 올랐는데요. 차 안에는 저와 똑같이 생긴 나이 든 여자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오열을 터뜨리며 저를 꾹 껴안았고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가 한참을 들썩이다가 조금씩 진정하는 것 같길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낯선 여자는 제 말을 듣고도 더 울먹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힘겹게 대답했고요. 울고 계시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누구신가요? 어떻게 저랑 이렇게까지 닮으신 거죠? 저를 아시나요? 내가 수진이 너의 친엄마야. 이제야 만나러 와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너를 평생 생각했고 그리워했어. 너랑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단다. 네? 저의 친어머니시라고요? 아니, 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 아버지는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도대체 왜? 단 한 번도 이렇게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친모에 대한 언급을 한 적 없으셨거든요. 저도 새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친모를 그리워하거나 빈자리를 느낀 적 없었고요. 그래서 더 놀라웠고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친모는 사실 아버지랑 이혼하셨어도 연락은 계속 주고받으면서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예 친모의 얼굴조차 모르고 살아왔고 사진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처음 알게 된 거였죠. 두 분은 사이가 나빠져서 헤어진 것이 아니었고 애초에 연애하시다가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하신 거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친모는 본인이 성공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를 포기하고 일을 선택하면서 아버지랑 이혼한 거라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사랑하는 여자가 가정에 묶여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면서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금방 재혼하셨다고 했어요. 대신 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가끔 사진이나 비디오 테이프도 보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친모는
직접 저를 만나러 오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사실 저는 새어머니에게 충분한, 아니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젠가 아버지가 친모를 만나보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괜찮다고 했어요. 어렸으니까 새어머니를 배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진짜 친모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어머니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뒤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사셨고,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딸처럼 키워주는 새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과 더불어 제 마음을 존중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리고 제가 분식집을 하기 전에 20살쯤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때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걱정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알고 보니 아버지가 친어머니에게 여태까지 살면서 부탁을 해본 적 없는데 이번 딱 한 번만 부탁하겠다면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친어머니는 사업으로 성공했으니까요. 그제야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유학을 떠날 때 돈 나올 구석이 없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굶지 말고 지내라며 용돈까지 보내주셨거든요. 친어머니는 제가 성장하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사실 지켜봐주는 걸로 모자라 지원까지 해주고 계셨던 거죠. 행복을 바라면서 사셨다고, 마주하기까지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타나신 것도 사실은 아버지의 SOS가 있었다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친어머니와의 갑작스러운 재회가 주는 감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뜻밖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고 가슴이 미어졌죠. 당신 딸이 악에 받쳐 있으니까 이 바퀴벌레 같은 것 좀 얼른 치워줘요. 자식 단련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남편이 마음 아프게 요절했는데 어떻게 시부모를 위로하고 받들기는커녕 버릇없게 망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요? 지금 우리 딸에게 바퀴벌레라고 한 겁니까? 내가 이미 죽은 마당에 더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바퀴벌레는 어린 딸을 두고 문란하게 살았던 사위 자식이 바퀴벌레 같은 거고요. 당신 말 다 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데 바퀴벌레야. 우리 아들은 진작 돈 많은 여자가 못 만나도 된다고 했는데 그거 참고 가장으로 산 거라고. 아주 웃기는 여편애가 따로 없네. 그건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지는 책임감인 거지. 칭찬드릴 게 아니라고. 진짜로 착했으면 애초에 눈도 어디 돌리지 않았겠지. 15년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막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친어머니에게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우리 딸이 너무 안 됐다고 하소연하신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 속에서는 불기둥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시부모가 저를 괴롭혀온 것은 제가 일일이 맞서서 물리치고 있었는데 설마 지들끼리 저한테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험담을 직접 들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니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여쭤봐서 알게 된 건데 새어머니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셔서 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찬성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새어머니 세상 누구보다도 대인배이신 게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제가 필요로 하면 도움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에도 감동이지 않나요? 그렇게 저랑 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계기로 만나게 된 거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새어머니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친어머니가 뒤에서나마 저를 지켜보며 도와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게는 두 어머니가 주는 사랑과 응원이 무엇보다 큰 축복이었죠. 그리고 친어머니는 진지하게 저를 괴롭게 했던 시부모와 상간녀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친어머니는 정말 집요하고도 단호하게 복수를 준비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본인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시댁 분식집이 입점한 상가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시댁은 그 상가의 새로운 주인이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친어머니는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상가까지 사들이셨고 저에게는 거기에서 분식집을 새로 시작하라고 권하셨어요. 푸드트럭에서 일하는 건 날씨 때문에 고생스러울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분식에 자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니까 제대로 망하게 해보자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면서 인테리어도 신경 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손님은커녕 날파리만 꼬이던 시댁의 분식집은 손님이 한 달에도 손에 꼽을 정도로 찾아올 정도가 되었고 저에게 따지러 왔더라고요. 아휴, 너 미쳤네. 푸드트럭으로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가게를 열어? 근처에 또 비슷한 가게를 열면 이거 상도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메말라서 아들 곁으로 가라는 거냐고. 그럼 제가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손님이 어디를 가느냐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상가 안에서 연 것도 아니잖아요. 맛있게 하면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가지 않겠어요? 제가 오픈하기 전부터 이미 망하기 직전이었으면서 누구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너 알고 보니 우리 아들이 남겼던 돈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어디서 돈이 나서 이 자리에 가게를 열고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꾸몄어. 너처럼 속이 음흉한 애는 뭔 짓을 했을지 몰라. 너 솔직히 다 털어봐. 저희 친어머니가 고생 많았다고 선물로 차려주신 가게인데요. 저희 친어머니 만나보시겠어요? 그 인간은 돈을 남겨주기는커녕 보험금마저 상간녀한테 다 주고 갔는데 뭘 남겨줘요. 이딴 시부모랑 연결고리나 남겨줬는데. 제가 빈정거리니까 시모녀는 격노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친어머니가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녀는 그제서야 자기네 새로운 건물주가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설마 그렇게 무시했던 며느리한테 친어머니가 따로 있었고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서 친어머니는 상가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저에게 못되게 굴어서 스스로 제 발 저려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을 시부모였는데 다른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를 대폭 할인해주고 시부모에게는 기존보가 엄격하게 관리를 부과하면서 누가 봐도 대조적인 대우를 하셨죠. 안 그래도 손님은 없는데 관리비는 봐주지 않으니 시부모는 점점 더 코너로 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상간녀와 시부모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면서 시부모를 매몰차게 버리려고 했고 결국 분식집 운영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예 상간녀랑 시부모가 가게 앞에서 대놓고 대판 싸웠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니 저는 복수가 이렇게 달콤한 거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친어머니의 도움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간녀는 남편과의 불륜과 보험금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도 불리한 입장이 되었고 결국 위자료 전액을 배상해야 했죠. 그 후로 전 시댁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들도 잃고 전 며느리와도 사이가 틀어졌으며 상간녀까지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집세도 내지 못한 전 시부모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단골 손님이 슬쩍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친어머니와 가끔씩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눈물보다 웃음이 더 많이 스며들고 있음을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늦게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냥 용기를 내봤으면 네가 덜 고생해도 됐을 텐데. 하지만 너를 양육했던 사람은 네 아버지고 새어머니까지 계시다 보니 내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어. 어머니,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셔도 돼요. 지금부터 함께하면 되잖아요. 아직 남은 날들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과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랑 웃고 떠드는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해요. 그렇게 말해주다니 네가 정말 잘 크긴 했다. 그래서 나는 네 새어머니에게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나한테 은인 같은 분이셔. 내 딸을 최선을 다해 키워주시고 만나는 것도 허락해 주시고. 친어머니는 진심으로 새어머니를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명절마다 선물을 한 보따리씩 보내주세요. 새어머니는 민망해 하시면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보내주시니 부끄럽다고 하시지만 아버지는 충분히 받을 만하다고 흐뭇해 하시죠. 저 역시 새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생각하면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친어머니와 교류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조금도 서운해 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이해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거든요. 그런 사려 깊은 마음에 보답하고 싶어서 저는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효도 관광을 준비했고요.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이 나이에 우리가 무슨 여행이냐며 만류하셨지만 결국 손을 꼭 잡고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이 뿌듯함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두 분이 돌아오셔서 얼마나 즐거우셨는지 자랑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온기로 가득 차오르는 것 같아요. 수진이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런 여행까지 보내주고 엄마가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 아유, 나는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보답을 받아도 되는가 싶어. 아이, 전부 다 엄마 덕분이잖아요. 엄마 딸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엄마 딸로 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저를 딸로 아껴주시고 혼내주셔야 돼요. 어머, 다 큰 딸을 혼내는 엄마로 살라는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놀리는 거 아니니? 있잖아, 수진아. 나도 그냥 결혼을 했을 뿐인데 너 같은 딸까지 만나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엄마 말 잘 들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새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연 분식집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예전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손님들까지 줄을 서서 제 떡볶이와 튀김을 맛보러 오시곤 해요. 이제는 직원까지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예전처럼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때와는 달리 여유도 생겼어요.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는데요. 친어머니, 새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까지 세 분의 부모님과 동생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지언정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받은 사랑과 응원을 통해 더 강해졌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가게를 더 키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분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돌려드리며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게 가장 큰 행복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거나 새로운 힘을 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었어요.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며 늘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시길 기원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